는 뭐 여러분 풀어보시면 아마 뭐 쉽게 답을 찾으실 거고요. 자, 243페이지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그 14번에 보시면 1번부터 4번 지문은 뭐 앞에서 다 했던 거고요.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 우리 기업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는요, 우리 기업 회계 기준과 같은 기준들이 있어요. 이 회계 처리 기준은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계 처리 기준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금융위원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뭐 회계로 이제 금융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금융위원회. 5번은 틀렸어요.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네, 참 지문이 굉장히 길다, 그죠? 네, 틀린 건 작긴데. 설립자본금은 아까 했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배당입니다. 배당. 한번 제가 이건 우리 부동산 투자예산법에 나온 조문 그대로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게 해드리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아까 설명은 드렸어요. 자, 부동산 투자예산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익준비금은 적립한다, 적립하지 않는다? 안 해요.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예산은 좀 불쌍한 거야.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걔들을 좀 봐주는 규정이 이제 있단 말이야. 단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예산은 2021년 한시적으로, 원래 이게 2018년에 끝났는데 또 연장해 준 거예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때는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내용이에요. 네.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이게. 7월달인가 아마 개정됐을 거예요. 자, 나머지 주식의 공모, 현물 출자인데, 현물 출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물 출자. 부동산 투자 예산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최저자본금을 만든 다음에 현물 출자 받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때는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기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즉 이 말은 현물 출자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계되는 여러 권리들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대토보상권도 됩니다. 대토보상권도.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읽어드렸고요. 자, 16번 볼게요. 네, 이게 작년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예요.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예산법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나머지를 보시면 되는데 2번이 답이었어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직원이 없는데 X죠. 그러니까 네, 직원이 없어. 이게 처음 나왔어요. 이런 지문 자체가 처음 나왔다고, 시험에. 그것도 답으로.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할 때는, 작년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들어보고 간 적이 잘 없거든요. 뭐 설립자본금, 뭐 최저자본금 이런 것만 막 외우고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린 거야. 당황했을까 안 했을까? 당황했겠지. 당황했지만 그래도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는데 무슨 직원이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뜬금없는, 지금까지 별로 나온 적이 없는 것들 툭툭 이렇게 나오면 좀 당황하죠. 네.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시험이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토요일날 모의고사 봤어요? 네. 어떻던가요? 늘 어렵대. 내가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좀 잠시 이렇게 보고 왔는데 별로 안 어렵던데. 아니, 네. 자, 우리가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보잖아요. 시험지를 받아보면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거북해, 왠지. 불편하죠. 시험지를 받아보면 안 불편합니까?
내 집까지 편안합니까? 아니면 거북합니까? 거북합니다. 자, 평생 책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책을 펼치면 편안합니까? 거북합니까? 5분 보면 눈 아프고 잠 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풀 때는 시험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라는 데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익숙해지는데? 자주 보면 익숙해져요. 자주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요즘은 장판지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시험지 형태로 된 이런 사이즈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왠지 이런 거 보다가 이 사이즈로 나와 있는 이건 또 왠지 거북해. 안 그렇던가요? 그럴 건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것도 물어보고 파트가 막 섞여 있으면 또 거북해요. 그렇죠? 일본의 수요와 공급부터 갑자기 개발턱 튀어나와 버린 거야. 거북하지. 왜? 늘 접하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9, 10월 달에는 전체적인 범위와 섞여 있는 거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9, 10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9, 10월 동영 과정은 전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섞여 있는 문제를 계속 보는 거예요. 6주 동안 반복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만 시험장 갔을 때 익숙한 상태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그리고 모의고사도 잘 안 보고 그런 경험 없이 시험장에 딱 가잖아. 그럼 시험지를 받는 순간 첫 번째 느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늘 이걸 매일 와가지고 동영 과정으로 40문항을 쭉쭉 매일 풀던 사람들은 그 시험지를 딱 봐도 별로 안 답답해. 늘 보던 형태들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문제 풀 때 자신이 없고 읽는 속도도 느리고 점수도 안 나오죠. 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9, 10월 달에 동영 과정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꼭 듣는 게 좋아요. 혼자서 정리한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혼자서.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시험지 사이즈도 달라지고 전반적인 걸 다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니까 내가 평소에 공부하던 패턴이 아니거든.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게 턱 갑자기 들어오면 사람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한 명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는 게 속도가 느리다든지 문제를 볼 때마다 잘 이렇게 좀 거북한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시험 형태와 비슷한 걸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넘기는 이런 뭐 시험지 문제집도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봐서 우리 9, 10월에 동영 과정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본인들의 공부 계획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9, 10월이 60일, 59일 남았는데 59일 동안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인생 역전. 역전이 된다. 그 황골탈퇴, 그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 얘기 해줬나 제가? 안 해줬습니까? 독수리는 몇 년 산대요? 독수리가 제가 알기로 새 중에서 제일 오래 살 거예요. 한 70살? 몰랐습니까? 한 60세에서 70살 정도 살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한 30살 정도 되잖아요. 사람하고 수명이 비슷해, 독수리가. 한 30살에서 40살 정도 되면 이제 노화가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도 약해지고 발톱도 너무 길어가지고 살을 파고들어. 가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찌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털도 무거워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지 뭐. 사냥을 못하니까 죽겠죠. 그래서 독수리는 그때 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계곡 산에 올라가가지고 150일 동안 부리를 일단 돌에다가 찢습니다. 이렇게 부리를 다 깨버립니다. 피 엄청 나겠지, 아프겠지, 그죠? 이 깨지고 나면 부리가 새로 나요. 그럼 이 부리 가지고 발톱을 뽑아요. 그리고 털 다 뽑아요. 그리고 나면 새로 나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남은 3, 40년을 사는 거예요. 사냥 새로 하면서. 황골탈퇴. 우리는 60일이 150일이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네? 그럼 우리는 독수리다 병아리다?
앞으로 우린 독수리 아시겠죠? 독수리다, 독수리. 병아리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병아리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59일 동안 우리는 뭐라고요? 그렇지, 황골탈퇴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최선을 다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합격하고 이제 독수리가 하늘 날듯이 비상에 가는 거야. 오케이? 네. 59일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자지 말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점수가 지금 40점이 안 나온다. 자면 안 돼.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지금 잘 됩니까 지금? 점수가 지금 40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잠을 자노? 밥도 먹지 마. 밥도 먹지 마.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요. 독하게 하시라고요. 이 대충 하면 결과도 대충 나와. 허접하게 하면 결과도 허접하게 나와. 빡세게 하면 결과 빡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빡세게 안 했단 말이야. 남은 59일은 어떻게 하라고? 최선을, 그렇지, 빡세게 해야 돼. 59일은 네. 막 쓰러질 정도로 하란 말입니다. 제가 그때 마라톤 얘기해 줬잖아요. 마라톤 들어와가지고 힘 넘치는 애들 마라톤 뛰는 게 아니야. 힘이 남아있잖아. 끝까지 딱 쓰러지자. 이게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기진맥진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1등 빼고. 1등은 지가 1등이니까 쉬어도 돼. 힘이 남아있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1등 했지. 근데 2등부터는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힘으로 더 뛰었으면 1등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장에서 나는 장렬히 전사하겠다.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나는 쓰러져 버리겠다. 지쳐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59일 동안. 그러면 뭔들 못하겠어요? 수석인들 못하겠나? 수석할 필요도 없지만. 아시겠죠? 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59일 금방 갑니다. 자, 248페이지. 네, 1번. 다음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틀린 것은. 자, 집약도를 증가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집약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건물을 위로 많이 올린다는 얘기죠. 그게 집약도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말을 바꿔하면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요인,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땅값이 비싸. 땅값이 비싸면 건물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토지가 부족하대. 그래도 건물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1번 조금 이따 하고 2번 이용 가능 토지 한정.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부정성이라는 게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성은 집약도를 증가시키잖아요. 집약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3번 인구 밀도가 많대.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하니 위로 올릴 수밖에 없지. 지가의 상승,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위로 올려야죠. 그럼 여기 경영 효율의 증가와 규모의 불경제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규모의 불경제가 뭘까요? 규모의 불경제. 우리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경제 이런 것들은 좀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규모가 크면 경제성이 있다. 즉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2개 만드는 것보다 5개를 만들면 단가가 더 싸진다는 거예요. 5개 만드는 것보다 100개 만들면 더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용, 규모의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5층 올리는 것보다 20층 올리면 생산 단가가 더 싸진다는 거예요. 그게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불경제는 뭐냐면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반대로 말이야. 그러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면 건물을 높이 올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집약도 증가 원인이고 규모의 불경제는 집약도 증가 원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1번 별표해야 돼요. 시험장 가면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집약도 증가 원인, 규모의 경제. 아시겠죠? 뭐 집가고 이런 거는 안 틀려요. 이런 데 틀린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경영 효율의 증가라는 것도 규모의 경제와 같은 개념이에요. 경영 효율이 증가된다는 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2번에요. 자, 스프롤인데요. 이 스프롤은 예전에 시험에 좀 나오고, 최근에는 그렇게 뭐 나오고 하진 않는데요. 스프롤. 우리 요약지만 보겠습니다. 요약지만 볼게요. 네, 103페이지에 나오죠. 도시 스프롤. 네. 자, 의 보겠습니다. 이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성장해 나갈 때 무질서, 무계획, 불규칙적으로 도시가 확산되어 가는 걸 얘기해요. 한마디로 난개발이야, 난개발. 그럼 여기를 개발했잖아요. 자, 여기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질서 있게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개발하고는 갑자기 저기 개발해 버린 거야. 뻥 떠가지고.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계획 없이 불규칙적으로 도시가 확산되어 가는, 중간에 공지를 남기면, 빈 땅을 남기면서 띄엄띄엄 이렇게 개발해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스프롤이라 그럽니다. 그럼 스프롤에서는 두 개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외곽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생한다고? 외곽. 그거 기억하고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모두에서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에서만 발생한다? X야. 다 발생할 수 있어. 그 두 개는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 스프롤은 왜 생길까요? 원인. 첫 번째는 계획이 없는 거야. 무계획. 계획이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파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가고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직가고. 자, 여기를 개발하고 여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차례대로 너무 땅값이 비싼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너무 비싸다. 좀 싼 데 없어. 여기가 좀 싸. 그럼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 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수요 공급 공부하고 투자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차례대로 투자론이 너무 어려워. 건너뛰어. 금융론으로. 땅값이 비싸. 건너뛰어. 이렇게. 그래서 스프롤의 원인은 무계획과 직가고. 그러면 이 스프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획을 세워야죠.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 같은. 네. 그리고 교재 보시면 원인 보세요. 직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직가고. 그리고 도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 불충분하다. 계획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특징. 외곽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이런 내용. 대책,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집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시 스프롤 현상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2번 보세요. 2번 지문.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자, 제가 중심이 아니고 외곽이라 그랬고, 상업 주거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모두에서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 스프롤 현상은 주로 간선도로를 따라서 많이 나타나요. 네, 이런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다. 자, 오른쪽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동산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 요약집 볼게요. 우리 이용론은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한 문제 또는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닌데 용어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1페이지 보시면 그 2번에 직가 구배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거기 3번이구나. 3번. 직가 구배 현상 있습니까? 네, 뜻만 보시면 됩니다. 이 직가 구배 현상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토지 가격 직가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직가 구배라고 부릅니다. 직가 구배. 네.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 나오죠? 여기는 별표예요. 여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디를 기억하느냐. 5번을 알면 돼. 5번. 도심에 가까울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떻다? 크다.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는 토지 대신에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약도의 증가 요인이 나오고 있죠.
보이세요? 자, 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모의 경제 되어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된다고. 나머지는 안 어렵거든. 규모의 경제, 집약도 증가 원인입니다. 자, 입지잉여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잉여는 뭐냐? 입지잉여란 입지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이익이에요. 입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투썸 플레이스가 있는데 투썸 플레이스가 여기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하고 저 산길석 위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하고 이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매출도 다르고 다르겠죠. 그럼 이익이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입지 때문에. 그걸 뭐라 부른다? 입지잉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같은 업종이라도 같은 투썸 플레이스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이윤, 특별한 이익을 뭐라 부른다? 입지잉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입지잉여 뜻 아시겠죠? 이번에 기억 한번 볼게요. 입지 조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입지잉여는 모든 입지 주체에게 똑같이 생기지 않는다. 체크.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투썸 플레이스 자리 있잖아요. 입지 조건은 똑같아. 여기 딱 입지가 여기야. 근데 여기에 커피숍을 하는 거하고 식당을 하는 거하고 카센터를 하는 거하고 잉여 이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지문이 그 뜻이야.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똑같이 3층 건물이란 말이야. 집약도도 똑같이 3층이야. 입지 조건과 집약도가 같더라도 거기 어떤 입지 주체가 들어오느냐. 입지 주체라는 건 업종을 얘기하거든요. 커피 전문점이냐, 식당이냐, 카센터냐, 그에 따라서 입지잉여는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지. 그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업종일 때는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잉여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똑같은 업종일 때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잉여가 다르다. 근데 똑같은 위치 같으면 어떤 업종에 따라도 입지잉여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복잡하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스포는 했고요. 자, 103페이지에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직주분리의 원인과 직주분리의 결과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알아라는 얘기는 외우는 걸 떠나서 직주분리의 결과를 원인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주분리가 뭐예요?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심의 땅값이 비싸다든지 교통이 발달한다든지. 자, 교통이 발달하면 직주분리가 일어나죠. 교통 발달은 기억해야 돼. 그러면 직주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도심이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만 저녁이 되면 집으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 도심 공동화가 되겠죠. 그럼 도심 공동화는 직주분리의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라는 거야. 이걸 원인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도심 공동화는 결과야. 그럼 외곽에는 잠만 자러 가잖아요. 그럼 외곽 도시를 침상 도시라고 부르거든. 그럼 침상 도시도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라는 거야. 결과. 도심 고동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도심 고동 비율은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을 얘기해요. 그럼 직주분리가 일어나면 도심 고동 비율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그것도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직주분리의 원인과 결과를 딱 구별해야 돼. 오케이? 네. 그럼 직주 접근은 뭘까요? 직장과 주거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직주분리와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럼 결과. 자, 우리 직주분리의 원인 중에 도심 재개발이 있거든요. 도심이 재개발이 되니까 철거가 되니까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직주분리는 도심 재개발은 철거는 직주분리의 원인이야. 재개발이 끝났어. 재개발이. 그래서 새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그럼 외곽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 부릅니까? 회춘화. 도심 회춘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도심 회춘화는 직주 접근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직주 접근이 되면 고층 건물이 많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럼 거기 보세요. 직주 접근의 결과. 우리 교재 104페이지입니다. 결과에 보시면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나오죠. 회춘화 현상 옆에 적으세요. 회기라고 불러요. 나 같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회춘화 현상은 하향 여가와 관계 있을까요? 상향 여가와 관계? 상향 여가요. 나 같은 고소득층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상향 여가와 관계 있습니다. 상향 여가.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집 볼게요, 이제. (249페이지) 3번. 다음은 각종 부동산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지가 구배 현상이란 지가가 도심이 가장 높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지는데 도심에, 요까지는 맞죠? 네. 도심에 가까울수록 단위 거리당 지가 하락률이 외곽보다 커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 들으면 잘 어려워하는데, 단위 거리당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1km당 이렇게 바꾸세요. 1km당. 그러면 1km를 나갈, 그러니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땅값이 떨어져요. 그 지가 구배죠. 그러면 도심에서 1km 나갈 때하고 외곽에서 외곽으로 1km 나갈 때하고 땅값이 어떨 때 더 많이 떨어질까요? 그걸 얘기한단 말이야. 도심에서는 1km 차이가 많이 나죠. 토지 가격 차이. 근데 저 외곽에 촌에 나가면 1km 더 나가도 땅값이 거기야. 그죠? 그게 단위 거리당 지가 하락률이 도심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기울기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가고 여기가 외곽입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겠지. 그럼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가 점점 하락하는 게 지가 구배인데 도심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외곽으로 가서 완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조금만 나가도 땅값이 팍팍 떨어지는데 여기는 나가봤자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뜻이에요. 참고로 아시면 돼요. 2번 침입은 이런 것도 이제 참고로 보면 됩니다. 침입이 뭐예요?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게 침입이에요. 확대적 침입이 통상적이며, 확대적 침입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난 요약집에 나와있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확대적 침입은요, 자, 논밭인데 논밭이 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논밭은 집약적 이용입니까? 조방적 이용입니까? 조방적 이용이란 말이야. 아파트는? 그렇죠. 조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집약적 이용이 들어가는 게 확대적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으로 들어가는 게 확대적 침입입니다. 즉 논밭이 아파트로 변하는 게 뭐라고요? 확대적 침입이라 그래요. 그럼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굳이 막 안 해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머지는 편하게 뒤에 거 그냥 보시고요. 3번. 지금 뭐 새로운 거 자꾸 할 때가 아니거든, 원래. 지금 하던 걸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공동화 현상은 직주 분리의 원인이 되며, 틀렸지? 아까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공동화는 직주 분리의 뭐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유심하게 읽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어. 잘못하면 조심을 해야 돼. 도시 회춘화 현상은 직주 접근의 원인이 된다. 아니야, 직주 접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3번은 별표하시고 조심. 4번에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생기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잉여라 한다. 맞아요? 그리고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곳을 우리가 한계 입지라고 그래요. 한계라는 거는 우리가 지대가 0이 될 때도 한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별표죠.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떻다? 크다. 그걸 우리가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5번은 중요해. 4번인데요. 4번에서는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회귀현상은 직주접근 현상이라고도 하며, 맞나요? 네. 이는 교통체증을 심화시킨다. 왜냐면요, 직주 분리가 일어나면 교통체증이 심해요. 왜? 외곽에서 출퇴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직주 접근하면 도심에서 직장과 주거지가 같이 있으니까 걸어서도 다닐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직주 접근은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요. 자, 그 다음
거기 4번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직주 접근의 결과 도심 주거용 건물에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맞습니까? 그럼 이 고층화라는 거는 수평적 이용입니까? 수직적 이용입니까? 수직적. 그렇죠. 수직적 이용이고 입체적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직주 분리는요? 수평적 이용인 거야. 그게 위에 3번 지문이에요. 직주 분리는 수평 공간의 확대, 직주 접근은요 입체 공간의 확대. 그래서 그 지문은 별표. 그 지문은 별표. 직주 분리는 수평 공간 확대, 직주 접근은요 수직 또는 입체 공간.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넘깁니다. 자, 7번인데요. 네. 그 그림에 하나 나와 있네.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약집 잠깐 보겠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뭐 나오는 부분은 잘 아니지만, 자, 102페이지에, 우리 요약집 102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집약적 토지 이용해 보시면요, 거기 집약한계라는 게 있죠. 보이세요? 집약한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방한계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집약한계와 조방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집약한계는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이게 다 집약도와 관계 있어요. 집약도와. 자, 건물을 올릴 때 어디까지 올려야 이윤이 가장 클까? 이게 집약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집약도, 이걸 뭐라 부른다? 집약한계라 불러요. 그래서 집약한계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집약도인데, 이윤 극대화라는 말이 나오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이윤 극대화 이런 말 나오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입니다. 그럼 한계 수익이 뭐고 한계 비용이 뭔지는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할 건 아니야. 왜냐면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그런 건 기억하지 말고,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뭐라고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다. 한계라는 거는 한 단위 더 추가할 때 생기는 수입을 한계 수입, 한 단위 더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 추가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과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 같아질 때가 이윤이 극대화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집약한계가 6층이야. 6층까지 올렸을 때가 집약한계라 그래 볼게요. 그럼 6층이 이윤 극대화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수도할 때 이윤이 극대화가 돼.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더 올렸다 이제. 그럼 이윤 극대화점을 벗어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줄기 시작해요. 이윤이 점점점 줄어요 이제. 그러다가 9층까지 올려. 9층까지 가보니까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같단 말이야.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같으면 이윤이 얼마가 돼요? 이윤이 0이 되죠. 그걸 우리가 손익분기라고 불러요. 즉 이윤이 0이 되는 집약도를 조방한계라 불러요. 조방한계. 이윤이 극대화되는 걸 우리 아까 집약한계라 그랬잖아요. 집약한계. 이윤이 0이 되는, 이윤이 0이라는 걸 손익분기점이라 부릅니다. 이윤이 0, 손익분기점이 되는 집약도를 뭐라 부른다? 이걸 조방한계라고 불러요. 조방한계. 그럼 여기서 집약한계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데, 여기서 건물을 더 올리면 이때부터는 이윤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방한계가 됐잖아. 여기서 더 벗어나 버리잖아요. 건물 더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부터는, 그렇죠, 이제 손실이 발생해요. 그럼 조방한계는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요약지 보시면 집약한계,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화. 주의, 제가 주의 거기 적어놨단 말이에요. 집약한계를 벗어난다고 해서 손실을 본다는 것은 아니다. 이윤이 감소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리석게 집약한계에 스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윤이 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방한계가 만약에 9층이 돼볼게요. 자, 9층이 됐어요. 그럼 거기 조방한계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자, 거기 3번에 조방한계 보세요. 손익분기점 이윤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이윤이 0, 손익분기점 그래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겨우 생산비를 얻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 안 닫을 정도 이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손익분기점을 의미한다고 보세요. 겨우 생산비 정도만 들을 비용만 건진다는 얘기죠. 그게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리고 조방한계라고 부릅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그 밑에다가 요것만 하나 적어두세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7번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에 지금 거기 뭐야 빈 칸들이 지금 막 그려져 있잖아요. 1번, 뭐 2번, 3번, 4번, 5번에 칸을 막 비워놓고 있죠. 거기 보니까 거기 위에 맨 꼭대기 보니까요 이윤극대화 규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Y축이 순수이고 X축이 층수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맨 꼭대기 거기 되는 데가 당연히 이윤극대화점이겠죠? 그걸 뭐라 불러요? 집약관계.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집약관계. 집약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억이 되는 게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5층이라 그래보자. 그러면 5층까지 올릴 때까지는 수익이 점점 늘어나. 그래서 1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수익 최전 구간이란 말이에요. 수익은 처음에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윤극대화점인 집약관계 2번에 딱 도달했잖아. 여기서 멈춰야 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층수를 더 올렸어. 더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거기 5층하고 14층 있잖아요. 그런 지점을 뭐라 부른다? 네, 사실 14층을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원래는 이 그림에서는. 그러면 14층은 보니까 이익이 0이 되는 점 아닙니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순수익이잖아요. 순수익이 뭐예요? 이윤이잖아. 근데 여기 이윤이 0이거든. 그러면 이윤이 0이 되는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게 조방한계인가요? 조방한계. 이윤이 여기 0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3번은 조방한계고 4번에 뭐가 들어갈까? 총수익. 4번도 총비용. 5번은 뭐라 불러야 돼? 손익분기점.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림으로 그려서 좀 어렵지.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용 봤고요. 자, 이제 개발이에요. 자, 우리 요약집. 네. 108페이지네요. 개발. 네. 이 개발로는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에서는 개발의 단계를 먼저 아셔야 돼요. 또는 뭐 과정. 5단계가 있고요. 7단계가 있어요. 5단계는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네, 5단계. 7단계는 조금 더 문제 풀 겁니다. 문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개발의 위험은요, 법적 위험,
네, 그렇죠.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네, 오케이.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워포드라는 사람이 나눈 방법이고, 또 위험을 나눌 때 또 다르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원인 자체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영의 비효율이라든지, 그럼 자기가 효율적으로 하면 되거든. 부실 공사라든지 파업, 이런 것들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얘들은. 근데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은 원인 자체가 외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허가 지연, 문화재 출토. 문화재, 제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묻은 게 아니잖아. 자기들이 묻은 게 아니죠. 원인이 외부에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럼 인허가 지연은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없는 위험이 되고, 여기에서는 뭐에 들어갈까요? 법적 위험에 들어가요. 인허가 지연은 정부 행정부서에서 좀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허가 지연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면서 무슨 위험에 들어간다? 법적 행정적 위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죠. 타당성 분석. 네. GCC 다투죠. 네. 네, 요거 조금 이따 이제 할 겁니다만은 이걸 다 아셔야 돼요. G가 뭐예요? 지역 경제 분석. C는요? 네, 이건 시장 분석이죠. 이 C는 뭐예요? 네, 시장성 분석이죠. 얘는요? 네, 타당성 분석입니다. T는 뭡니까? 네, 투자 분석이죠. 그럼 이 지역경제 분석은 말 그대로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역경제 분석. 그럼 어떤 걸 분석하느냐? 인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고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을 분석하죠.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에요. 거시적 분석.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럼 시장 분석은 뭐냐? 시장 분석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특정 부동산과 그 지역의 부동산의 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분석. 그럼 시장 분석에서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를 하게 되죠. 그럼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는 언제 한다고요? 시장 분석할 때 하는 거예요.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거고요. 시장 차별화는 공급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는 수요자와 관계 있고 차별화는 공급 제품과 관계 있다. 이걸 뭐 보니까 뭐 세수하고 공차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지됐든 간에 네, 뭐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성 분석은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죠. 매매, 임대 가능성. 그럼 시장성 분석에서는 어떤 분석 기법을 이용합니까? 흡수율 분석을 합니다. 이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빨리 매매, 임대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추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세. 매매 분양되는 추세,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과거의 추세 분석. 목적이 중요하다. 흡수율 분석은 목적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다.
과거 분석이 목적이 아니고 미래 예측이 목적이에요. 타당성 분석은요, 개발 사업에서 이제 충분한 수익성이 나느냐,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야. 수익성 분석. 투자 분석은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특히 이걸 잘 물어보죠, 애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자, 그리고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 세 개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도 그러고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그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발론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네,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BTO, BTL, BOT, BOO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거. 네,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자, 이거 이제 B라는 게 뭐예요? 네네. 자, B는 건설, 준공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T는요,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귀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O는요, 운영권 이런 뜻이죠. L은요, 임대차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4번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있습니다. 도로, 터널, 뭐 학교, 도서관 이런 게 사회간접자본이에요. 그럼 이 사회간접자본을 원래는 정부가 이렇게 지어주는데 정부가 지어주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자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게 민간 기업들에게 좀 너희가 좀 지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민간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간이 그럼 이제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하고 나서 자기 돈으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BTO는 뭐냐? BTO는 건설했어. 고속도로라 그래 볼게요. 고속도로를 민간이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겨요. 그리고 나서 운영권을 갖고 와가지고 톨게이트 설치하고 차 지나갈 때마다 돈을 걷어가지고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겠다. 이게 BTO 방식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 BTO 방식은 그 시설 자체에서 수익이 나는 시설일까요?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일까요? 네? 수익이 나야 되지. 자기가 직접 돈 걷어가겠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BTO는 주로 고속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BTO 방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BTO는 일반적으로 민간이 정부에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BTL은 뭐냐면 돈이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도서관이야, 도서관. 그럼 도서관을 지어주고는 지었다. 소유권 넘겨줬어. 그리고 내가 도서관을 운영해가지고 입장료 500원, 1000원씩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회수해라. 그러면 민간이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지었어요. 소유권 이전해줘. 운영권 갖고 와. 근데 운영권 직접 운영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정부에 다시 임대를 해줘. 임대를. 그러니까 BTOL인 거야. 근데 O를 빼버리고 BTL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시설들은 직접 내가 운영해가지고는 경비 회수가 안 되니까 정부에게 뭘 해줘버린다? 임대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일정 금액을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기숙사니 군인 막사니 군인 아파트니 이런 것들은 BTO 방식일까 BTL 방식일까? 그렇죠. BTL 방식이죠. 그러면 BTO 방식은 민간의 위험이 어때요? 크죠?
차 안 다니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BTO 방식은 리스크를 누가 부담해? 민간이. 여기서 민간은 지어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BTL 방식은 민간의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민간의 리스크가 배제되는 방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L이라는 게 나오면요, 반드시 뒤에 임대차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임대차라는 말이 있는데 L이 없어도 틀리는 거고, L이 있는데 임대차가 없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럼 BOT는 뭐예요?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서 비용 다 회수하고 넘겨줄게 얘기해요. 얘는요, T가 없죠? 지어서 내가 가지고 내가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 이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일단 개발론에서 중요한 4개 일단 먼저 봤어요.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또 그때 필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분만 쉴게요.